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와 몽골의 첫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려와 몽골의 첫 만남 이전에 고려가 거란이나 여준 같은 북방 세력 그리고 송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조망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녹음했던 내용을 쭉 한번 들어보니까 본 이야기도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가 너무 늘어지는 감이 있어서 먼저 고려와 몽골 간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나중에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고려와 거란 내지는 여진의 관계와 함께 조망하면서 평가할 계획이고요. 지금부터는 고려와 몽골의 대외관계의 시작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려와 몽골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는 다소 예기치 않은 우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기치 않은 상황의 시작은 1211년에 고려에서 금나라로 사신 10명을 파견한 일입니다. 그런데 금나라로 파견한 사신이 어떻게 고려와 접점을 가지게 되냐 하면은 이 1211년이 공교롭게도 몽골이 금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쟁통에 금나라에 파견됐던 고려 사신 10명이 몰살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간접적인 만남이긴 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접촉이었던 이 사태는 예기치 않은 참사로 그 막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몽골과 금나라가 워낙에 격렬하게 전쟁을 하고 있었고 몽골의 기운이 너무나 사나웠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항의는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와 몽골이 아주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요. 그 계기는 금나라에 복속되었던 거란의 세력이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계기냐면 칭기스칸이 금나라를 공격할 때 거란족의 반란을 유도해서 금나라의 내분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칭기스칸에 호응하는 거란이 있었고 호응하지 않는 거란도 생기게 됩니다. 이 호응하지 않는 거란 때문에 고려와 몽골의 접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걸 상황극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6년 몽골 고원을 통일한 칭기스칸은 1211년 금을 정복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 칭기스칸은 그 과정에서 금의 여진족에게 짓눌려 있던 거란 출신 세력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이에 야율 유가와 같은 옛 거란 황족은 칭기스칸에 복종하게 되지만 칭기스칸에 복종하지 않는 거란 출신의 세력도 다수 존재했다. 우리 거란의 일족임에도 야율류가란 녀석은 징기스칸의 개가 되어 그의 장수 제베에게 협력하고 있다. 이 야율 야사불은 몽골이 금나라를 침공한 틈을 타서 새로이 우리의 국가 요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여봐라! 징기스칸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란 세력을 모두 다 규합하도록 해라. 그들을 규합하여 요나라를 재흥시킬 것이야. 야율 야사불은 금나라에서 독립하고 칭기스칸에도 복종하지 않은 거란의 세력을 규합하여 요나라의 후신 후요를 건국했다. 그러나 이들은 몽골과 금나라 모두에게 공공의 적으로 몰려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처참하게 패배하여 동으로 쫓겨가게 되었다. 젠장! 몽골과 금나라 놈들 모두에게 공격을 받을 줄이야. 폐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일단 두 세력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동쪽으로 왔으니 인근에 있는 고려에 겁을 주어서 그들의 항복을 얻어내시죠. 좋다. 고려놈들한텐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대요가 건국된 지 200여 년이 되었고 중간에 여진의 침입을 당한 지 또 100년이나 되었다. 여진에게 함락되었던 여러 고을을 두루 수복하였는데 다만 파송로라는 한 성만이 좀처럼 항복하질 않아서 여러 번 공격하니 바야흐로 얼마 전에 항복을 받았다. 파송로의 관리는 그 이전과 같이 그대로 임용하였고 백성 또한 전과 같이 편히 살고 있다.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즉시 대군을 보내어 사륙할 것이며 가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고려 정부는
후요의 항복 권고를 단호히 거부하고 대응군을 파견하였다. 그러자 수만에 이르는 후요의 군대가 곧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로 들어왔다. 1216년인 고려 고종 3년 8월의 일이며, 이때 고려는 무신정권의 수장인 최충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때였다. 후요의 군대는 남하하면서 각지의 성을 공격하고 약탈하였다. 고려군은 과거 거란을 상대하던 경험을 살려 우선 거란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청천각 이북에 남아있던 후요의 군대를 제압하였다. 그러나 거란군의 후속 부대가 차차 남하하면서 수도인 개경 일대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다. 고려군은 수도 일대의 거란 군대는 쫓아냈지만 쫓겨난 거란 군대가 동으로 방향을 틀어 강원도와 함경도를 점거하며 세력을 회복하여 평양 동북쪽에 강동성까지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두 해에 걸친 거란의 폭거에 대해 당대의 문장가 이규보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나라의 창고를 점거해 먹고서 그 나머지 저장해 놓은 것도 불사르고 여자를 약탈해 욕보이고서 찢어 죽여 길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며 각 주와 군은 서에서 동해까지 거의 폐허가 되어버렸고 사찰은 열의 아홉이 불타버렸다. 이때 몽골의 장군 카치윤과 살리타이가 이끄는 군대가 후요의 세력을 추격해 한반도의 동북방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얼마 후에 고려의 군부는 몽골 측의 사신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몽골국은 장군 살리타이와 가치운의 1만 군사, 그리고 동맹자인 완한자연의 2만 군사를 합해 3만의 군사로 거란 토벌을 위해 고려로 향하고 있소. 고려와 우리는 거란을 공동의 적으로 하고 있으니 함께 강동성의 거란을 물리치는 게 어떻소? 때가 겨울인지라 식량을 조달하기가 어려우니 고려 측에서 군량만 지원한다면 몽골은 기꺼이 고려에 가세하겠소. 사신의 이야기를 들은 고려 측의 지휘관 조충과 김치련은 몽골 측의 제의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골머리를 썩게 하는 거란을 괴멸시킬 좋은 기회로 여겼던 것이다. 이에 고려와 몽골의 연합에 의한 강동성 공성작전이 시작되었다. 지휘관들은 고려의 상장 조충의 명을 들어라. 몽골 측과 합의한 결과 성을 외부와 철저히 고립시키기로 결정했다. 성 주변에 깊고 넓은 도랑을 파서 적의 탈출과 출격을 철저히 봉쇄하도록 하겠다. 이때 팠던 도랑은 너비와 깊이가 모두 3m나 되는 도랑이었으며, 몽골군이 남문을, 몽골군의 동맹자인 완한자연이 서문을, 고려군이 동문을 맡아 땅을 파내면서 후요의 군대를 압박하였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후요의 왕자는 결국 목을 메어 자결하고 5만 명에 이르는 거란 군대와 부녀자들이 결국 고려 몽골 연합군에 항복하였다. 고려와 몽골의 지휘관은 함께 모여 승전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저는 고려의 서북면 원수 조충, 그리고 저는 병마사 김치려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몽골 측에서 조력해주신 덕분이요. 우리 둘이 고려의 신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나는 가치운이라고 하오. 그리고 이쪽은 난 궁수레능의 코르치라고 불리며 징기스칸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살리타이라고 하오. 이번 전투에서는 화를 쏠 기회가 적었기에 아쉬울 따름이요. 그러셨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 김치려, 전승 후에 이렇게 몽골의 두 장군을 뵙게 되니 몹시 기쁩니다. 김치려 장군께서는 풍채가 좋고 수염이 아주 아름다우시군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로 48입니다. 그렇다면 김치려 장군이 제 형님이시로군요.
이렇게 기쁜 날 위엄공 김치르 장군께서 제 형님이 되시는 게 어떻습니까? 부끄럽구려. 부끄러워요. 아, 그러고 보니 조충 장군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올해로 49, 김치르 장군보다 한 살이 많소. 그렇다면 오늘 두 장군을 형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고려와 몽골이 형제의 맹약을 맺도록 하지요. 또 다른 몽골의 장수 살리타이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카치운의 제안으로 조충과 김치려가 형제의 맹약을 맺음으로써 고려군과 몽골군의 수장은 서로 우위를 다졌다. 이후 몽골군은 철수하여 돌아가면서 고려 조정에 사신을 보냈다. 고려의 대왕전하께 예를 표합니다. 이번에 함께 거란을 제압하고 몽골과 고려 양국이 형제의 맹약을 맺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소. 대왕께서는 이 최충원에게 내외의 정사를 일임하고 계시니 내게 직접 고하셔도 좋소. 그래, 이번에는 무슨 일로 오시었소? 최공께서 집정되시는 것은 알겠으나 제가 이곳까지 찾아온 것은 칭기스칸의 명령을 대행하기 위함이니 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소. 몽골의 사신은 대뜸 고려의 국왕 고종이 앉아있는 전상까지 올라와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왕의 손을 잡고 쥐어주었다. 전하! 이 예상치 못한 무례에 조정은 일순 소란스러워졌다. 무엄하오! 이게 무엇하는 짓이오? 우리는 형제의 맹약을 맺지 않았소. 형제라는 건 자고로 위아래가 있는 법. 나는 칭기스칸 폐하를 대행하여 형으로서 아우인 고려의 대왕을 대한 것이오. 조정이 뒤숭숭한 가운데 최충원이 잠시 속으로 생각했다. 형제의 맹약이 듣기엔 좋지만 이런 식의 위계를 의미할 줄이야. 허나 간신히 거란이 일으킨 난을 평정한 이 상황에서 다시 풍파를 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잠시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보도록 하자. 생각을 마친 최충원이 말문을 떼었다. 자, 모두 조용히 하게. 몽골의 사신은 들으시오. 칭기스칸의 뜻은 알았으니 이제 국왕께 전한 문서에 대해 논하도록 합시다. 논의 끝에 결국 고려와 몽골의 동맹이 체결되었다. 형제 맹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몽골 사신이 매년 10명 안팎씩 고려에 왔고 이들은 그때마다 수달피나 비단을 거두어 간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다. 이를 보아 고려가 몽골에 공물을 바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네, 앞서의 상황극에서 고려와 몽골 제국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 계기라는 거는 거란의 세력인 후유의 정벌이었죠. 전쟁 상황에서의 협력,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휘관끼리 형제의 맹약을 맺는 것까지는 굉장히 협력적이고 좋아 보였는데 여기에 칭기스칸의 포석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좀 어두운 구름들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칭기스칸의 포석은 일석이조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랑치고 가재를 잡으려고 한 건데 고려를 이용해서 거란의 잔당을 손쉽게 정벌을 하고 또 고려에 대해서 퍼스트 터치, 그러니까 사전 작업을 하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상황극에서 묘사한 1218년에서 1219년 이 무렵은 칭기스칸이 중국의 하북지방을 점령하고 금나라 정벌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서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진출해서 서요를 어느 정도 정벌을 했고 이제 호라즘으로 원정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금나라 정벌을 클로징하고 또 그것보다 동쪽에 있는 고려와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하면서 동쪽에 대한 걱정을 덜고 서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휘관끼리 맺은 형제 맹약을
국가 간의 맹약으로 확장을 해서 고려를 복종시키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극에서 형제의 맹약을 몽골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을 형, 고려를 동생 이렇게 규정하는 위계적인 맹약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는 결국에 고려가 몽골에 대해서 조공을 바치게 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되겠죠. 자, 허울은 좋았지만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상당히 먹구름이 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좀 뒷맛이 시원치가 않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고려와 몽골의 첫 만남에 대해서 간략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후 제가 장기적으로 묘사해드릴 고려와 몽골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칭기스칸의 실질적인 압박이 시작된 이후로 고려와 몽골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방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